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여기 이렇게 목요 강좌라는 강좌를 내가 이렇게 강연하게 될 줄은 별로 생각을 못했는데, 이 목요 강좌라는 것이 내가 한신에 입학했을 때가 1967년인데요. 그때 한신이 이 목요 강좌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신학 외에 사회 모든 전문 분야의 것들을 듣고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게 이 목요 강좌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때 6, 7학번, 요즘 말로는 6, 7학번에 1학년에 들어와서는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 사회과학 공부와 타종교에 대한 공부를 1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법 이런 것들을 모두 한 학기 다 필수로 배워야 했고, 또 타종교에서 이슬람, 불교, 유교 여기 다 다니면서 그런 공부를 해서 2학년에 가서 이제 신학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1학년 때는 성서 통독이라고 하는 그거 외에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다가 실망을 했어요. 요즘은 그런 별명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신학대학 온다는 것이 저 시골의 교회에서랑 뭐 열심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오고 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1학년 때의 신앙심이 가장 불붙어서 별명이 1학년은 목사예요. 2학년쯤 되면 이제 장로고, 3학년 되면 평신도가 되고 4학년은 무신론자가 돼요. 신학 공부하면서 무신론자가 되면 되느냐 뭐 해갖고 한신의 교육이 뭐 이러냐 해서 교단에서 비판도 하고 했는데, 졸업하고 나가면 또 목사가 돼요. 이미 내 나이가 올해 만 70이니까. 근데 내 동료들이 나가서 참 무신론자로 지냈던 이 친구들이 나가서 훌륭한 목회들을 하는 걸 보면서, 한신의 교육이야말로 우리 선생님들이 참 선각자적인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런 교육의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반도 통일과 교회의 평화라는 큰 주제 아래 한 6분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내가 두 번째 하는데요. 내가 제목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격과 긴 여정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지난 월요일에 이 원고를 전부 다 보내드렸고, 뒤에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데, 나중에 천천히 그 원고들을 아마 홈페이지 있는 것 몇몇 분들은 지금 다운해서 보고도 있고 하는데, 보시면서 한번 새겨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일이란 말과 평화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분단 이후에 특히 70년대까지는 쓸 수가 없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통일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80년대 초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가 통일협의회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정부의 탄압 속에서 모일 장소도 없었고 그걸 주선하는 사람은 다 잡혀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통일과 평화가 당위화됐고, 그것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해내야 되는 과제가 됐는데, 그런 속에서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과 평화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통일과 평화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개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다른 패러다임 속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들 우리나라의 이 통일의 문제를 비교하기 위해서 독일의 통일에 관한 연구를 참 많이 했는데, 독일의 통일을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가 통일을 당위적으로 추구하고 평화도 당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이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길이지만, 현실로서는 우리가 남북관계는 평화를 공유하는 평화 공존과 평화 교류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과제라는 입장에서 현 문재인 정부도
평화와 공동 번영이지 평화 통일과라는 통일을 강조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다 통일을 전제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지요. 이렇게 바뀌는 상황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독일 통일의 경험뿐만 아니고 중요하게 그 경험을 비추어 보는 것이 바로 아일랜드의 피스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이 나중에 원고에 다 있지만은 그래서 과거에는 독일 통일을 많이 연구하고 독일에 가서 세미나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아일랜드에 가서 아일랜드의 피스 프로세스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지 하는 것에서 정부도 아일랜드에 가고 많은 연구기관들도 아일랜드를 많이 방문하고 그쪽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소위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단이 우리의 분단과 독일의 분단과 아일랜드의 분단이 같은 분단인 것 같지만 각기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단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자는 것에는 같은 목적이지만 분단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의 성격도 다르고 그 과정에서 평화의 성격도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를 하겠는데 내가 한 1시간 20분 시간 속에서 한 50분 정도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가 있으니까 자세한 뭐 독일 통일이라거나 아일랜드의 평화 프로세스나 이런 거에 내용들은 상당 부분 그냥 자료로 요약하면서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먼저 통일과 평화를 말하려면 당위적인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분단의 원인과 그 성격으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 독일도 그렇고 아일랜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분단은 이게 모순으로 시질과 날줄처럼 아주 촘촘히 엮여져서 우리에게 왜곡된 현실로 와 있습니다. 단순한 분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의 분단은 일제로부터 해방됐을 때 미국과 소련이 냉전 대결로서 우리가 남북을 분할 점령해서 외세에 의한 분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외세에 의한 분단만이 아니라 독립운동부터 소위 이념 대결과 정치적인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민족 내적인 분열이 있어서 해방된 후에도 해방 공간 3년 동안에 엄청난 갈등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외세의 분단이 민족 내적으로 심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남북만의 갈등이 아니라 그것이 남한 안에서도 여전히 그 갈등의 요소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단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북의 현상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분단을 보다 보니까 분단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세 의존적 국가가 됐어요. 북은 중국과 러시아, 남은 미국과 일본에 점점 더 깊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못했냐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의 그것을 청산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친일 세력이 친미 세력이 되고 친미 세력이 군사 독재 세력과 같이 되고 그것이 반공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친일 친미 반공 군사 독재 세력이 우리 사회 안에 지금까지도 탄탄한 기득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수와 진보라는 말 갖고는 그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계층이다, 뭐 빈부격차다 이런 문제를 갖고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보다 깊숙이에는 이런 분단의 모순 속에서 그동안에 쌓여져 온
그래서 시줄과 낫줄처럼 촘촘히 엮여져 있고 그것이 하나의 아까 얘기한 대로 친일, 친미, 반공, 독재 세력의 기득권들이 현재까지도 완전히 엘리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것이 사실은 분단의 모순 속에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분단을 해결한다는 것은 지금 남북의 문제 이전에 우리가 외세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며 우리 안에 심화된 이 이데올로기와 권력 투쟁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며 친일, 친미, 반공, 독재 세력의 이 기득권의 오랜 이 카르텔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런 속에서 우리의 의식 구조는 우리 스스로의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모든 학문이나 사상이나 삶이 전부 외국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자주적으로 살아가게 하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말로는 뭐 자주통일이다, 자주하자 하지만은 그 자주라는 의미가 뭐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뒤에 결론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먼저 얘기를 하자면 우리의 평화의 프로세스와 그리고 그 긴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은 단순히 갈라졌던 남과 북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분단의 모순, 무의식까지 지배하고 있는 이 왜곡의 모든 현실을 극복하고 승화시키고 새로운 우리의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평화의 길이고 통일의 길이지 남북의 문제를 협상해서 뭐 두 정상이 손들고 해서 해결하는 것이 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단견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것은 너무 반복적인 그것은 계속 갈등만 생산해내는 그런 것이 됩니다. 한 예로 우리가 일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과의 많은 갈등이 있는데 사실은 분단 과정에서 미국은 독일은 전쟁 범죄 국가이기 때문에 전범 국가니까 미영 불소에 의해서 4개국에 의해서 분할 점령됐는데 당연히 그러면 일본이 전범 국가로서 분할 점령돼야 되는데 우리가 분할 점령됐어요. 그것은 미국의 냉전 대결과 아시아 전략에 의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전략 체계 속에서 우리를 냉전 대결의 전선으로 놓고 우리를 절반 희생시키고 일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은 전범 국가가 되지 않았어요. 미국과 마지막에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상에서 일본의 전쟁 범죄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에 쥐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황제가 다시 살아나고 개인의 전쟁 범죄자는 처벌받았지만 국가는 전범 국가라서 면피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은 처음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시 독도가 한국 영토라 그러다가 또다시 일본은 독도는 일본 영토라다. 이게 6.25 전쟁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이 국제법상에 있어서 독도는 우리 영토다. 국제재판소 가자 하고 하는 얘기들 할 수 있었던 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감정적으로 저 우리 땅인데 왜 너희가 주장하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단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분단돼서 동족 전쟁을 하다 보니까 식민지 지배를 했던 일본이 우리의 우방이 돼버렸어요. 동족이 주적이 돼버리고 우리가 이런 모순 속에서 지금까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직시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평화와 통일이라는 것은 전부 허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절대로 전범 국가로서의 법적 사죄나 법적 배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했을 때도 인도적 보상은 하지만 법적 사죄나 배상은 지금까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국 위안부 문제나 징용자 문제나 원폭 피해자 문제나
독도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법적 사죄하고 배상을 하라고 요구하지만 일본은 우리는 이미 다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상에 있어서 우리의 당위적 주장, 우리의 민족적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성을 띠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안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진보는 뭐 평화 통일을 하고 보수는 반대하고 이런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런 분단의 모순을 어떻게 풀어내서 새로운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느냐는 그 긴 과정이어야 된다. 그 긴 과정에서 우리는 통일된 민족으로 다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독일 통일의 경험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상당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독일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합했다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동독에 모순이 생기고 동독 주민들이 불만이 생기면서 동유럽 국가들로 탈출이 시작하고 해서 동독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소련군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개혁 개방 정책에 의해서 소련군이 동독 주둔군이 물러가면서 동독 주민들이 평화 시위가 확산되고 그래서 결국은 동독 정권이 자유총선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총선거를 받아들인 것이 1990년 3월입니다. 그래서 1990년 3월에 총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소위 기독교 민주연합당, 이게 보수당이거든요. 체대우라는 CDU라고 하는 이 체대우는 즉각적으로 소독과 통합하자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선거에 임했고 에스페드라는 사회민주당은 단계적 통합을 하자 이렇게 하고 내놓고 선거에 임했는데 동독 주민들이 체대우 기독교 연합 그쪽을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의회를 장악한 체대후가 소독하고 즉각 통합하기로 하고 7월 1일을 기해서 동독의 마르크가 소독의 마르크에 비해서 그 당시 경제 가치가 4대 1인데 이것을 1대 1로 통합하기로 소독이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면서 10월 3일에 와서 통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소독이 흡수 통합한 게 아니고 동독이 소독하고 통합하자고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일은 분단되기 이전에 독일 연방 헌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법 안에 나갔다가 동독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헌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북의 헌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통합된 통일 국가를 만들 때냐면 양쪽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또 소독은 사회민주주의 국가고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면에서도 극과 극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또 동서독이 갈라졌지만 교회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교류 협력을 했고 인도적 지원을 했고 많은 대화의 역할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독일은 처음에 분단된 이후에는 자기네들이 전쟁 범죄에 대한 죄책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청산하기 위해서 통일될 때까지는 통일이란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전부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은 평화를 추구한 결과 통일이 선물로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데나워 정권은 서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철저한 친서방 정책을 폈고 이어진 브란트 정권은 동독과 동방 러시아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쪽과 동독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동방 정책이 구소련, 동유럽 국가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인도적 지원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일이 될 때, 통일의 협상을 할 때 이 유럽 국가들이 전부 지원을 해줬어요. 그 배경에는 1975년
소위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것을 통해서 헬싱키에서 유럽의 동서 국가들과 미국, 카나다까지 포함한 35개국이 모여서 유럽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헬싱키 선언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소위 지금까지의 냉전 세계에서 대탕트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10년 후인 1985년에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개혁 개방을 하면서 소위 러시아의 개방을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냉전이 종식된 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유럽에 있었던 바르샤바 동맹군과 서유럽에 있었던 나토군 이 둘인데 바르샤바 동맹군이 해체를 됐죠. 그러니까 독일 통일이 됐을 때 그러면 이 나토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고르바초프가 양해를 한 겁니다. 통일이 됐어도 나토의 잔류에도 좋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합의 속에서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 속에서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4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연방헌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소득이 감당해야 될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우선 연금이니 사회보장이니 모든 것을 소득이 다 부담해야 되고 1대4의 마르크를 1대1로 해줬으니까 내가 마침 그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독일에 있었어요. 베를린에. 그래서 나도 정말 눈물로 감격하면서 같이 독일 친구하고 해머를 빌려서 그 조각을 깨가지고 지금도 그걸 갖고 있는데 철조망도 잘라오고 뭐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 가서 통일됐을 때 또다시 그 현장에서 같이들 우리가 지내고 했는데 처음에는 소득이 그것을 담당하고 모든 걸 한다고 그래서 다 좋아했는데 얼싸안고 울고 뭐 그때 화면들 보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득 주민들이 받아들였던 그때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면서 야 동독 사람들 보니까 저것들이 너무 게으르고 우리 서독 사람은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는데 저것들을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냐 하는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2년 후에 가니까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가 바로 그것을 극화한 것이었어요. 분단됐을 때는 서로 못 만나서 그냥 막 정말 목숨을 걸고 철조망을 뚫고 들어오고 담벼락을 넘어오고 하는 그 장면에 서로 얼싸안고 그랬는데 하나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말이 달라졌어요. 동독 사람 보고는 오씨, 그러면 동독놈, 동독 사람은 소독 보고 배씨, 소독놈. 저것들은 게으르다. 놀고 먹는다. 동독에서는 저것들은 살려고 일하는 게 아니고 죽으려고 일하는구나. 저 사람이 아니다. 저 기계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욕을 하고 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사회적인 통합의 단계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통합이 된 이후 동독이 소독으로 자기네가 통합하자고 했기 때문에 동독의 모든 과거의 사회주의의 그 사상과 체계와 지도력을 전부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제일 먼저 바꿔지기 시작한 게 대학이었어요. 동독에 있는 모든 대학에서 자연 이공계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교수가 전부 해직다 생겼어요. 제가 그때 라이프치히에 갔더니 레닌 동상 밑에서 한 20-30명이 데모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학생들이 데모한 줄 알고 여기도 데모하는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교수래, 해직된 교수래요. 이미 사회주의 이론 가지고는 통합된 독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인문학 모든 교수들이 다 해직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전업의 기회를 주는 재교육, 직업교육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독에 있던 교수 못된 연구자들이 동독에 와서 다 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남북 통일이 되면 또 여러분들이 또 북한 가서 다 교수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크지만 그 다음에 초중등 교사도 다 바뀌고 지금 통일된 독일 안에 고위직 중에는 동독 출신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딱 있어요. 대통령하고 수상은 동독 사람이야. 그 외에는 고위직이 없어요. 군의 수뇌부도 없어요. 동독의 자격이 소독에 와서 통용이 되지 않아요. 동독 사람이 소독에 와서 의사나 뭐를 개업해도 소독 주민들이 거기 그 병원을 가질 않아요. 왜? 실력을 신뢰 안 하고
체계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들은 갈등하고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마음으로부터는 불만과 이런 게 있으면서도 통합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갔지만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독 사람들은 우리가 통일한 것이 아니라 소독의 식민지가 됐다, 이렇게 하고 자탄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바로 독일 통일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가 남북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아마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일하면 뭐 통일 비용이 얼마 든다, 뭐는 어떻게 된다, 그러나 통일하면 경제적 수익이 더 많으니까 오히려 통일하는 게 더 낫다, 이런 계량 지수는 다 허구예요.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수를 가지고 자꾸 그 얘기하는 것 뿐이죠. 제가 그 당시에 독일을 그래서 여러 번 방문했는데 소독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래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정보도 있고 해서 동독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동독의 기반 시설이 저렇게 낙후되어 있고 저렇게 엉망인 줄은 우리가 몰랐다. 지금까지도 지금 동독의 시설들이 다 낙후된 것이 다 소독과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벌써 90년 벌써 하니까 얼마입니까? 20여 년이 지금 지나오는 그런데도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도 아까 얘기대로 싸우지도 않았고 이념적으로도 극과 극도 아니고 동독이 통합하자고 먼저 했고 사회주의 모순을 안 사람들이 깨달아서 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동독에 자기네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그대로 감내하고 있는 거죠. 다만 아직도 그 비밀경찰 슈타지 문제의 처벌 문제나 동독에 있었던 부동산 이런 거의 소유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아마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여러 가지 협의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아일랜드는, 이게 이제 아일랜드가 왜 우리에게 더 최근에 각광을 받느냐 하면, 동독은 전쟁을 안 했는데 아일랜드는 남북이 전쟁을 했거든요.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에 당하다가 아일랜드가 독립투쟁을 해가지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북아일랜드는 자기네들은 경제적 이유들 이런 것 때문에 영국에 잔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사실은 하나의 영국이 아니라 처음에는 잉글랜드, 그 다음에 옆에는 웨일즈, 그 다음에 북쪽에는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아일랜드 북쪽에는 노던 아일랜드, 이 네 개가 유나이티드 돼서 영국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해서 UK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혹시 영국 갔을 때 영국을 잉글랜드가 부르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잉글랜드가 웨일즈를, 스코틀랜드를, 노던 아일랜드를 점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것 때문에 하나의 유나이티드 킹덤 안에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보세요. 계속해서 스코틀랜드도 독립하려고 그러고 웨일즈도 독립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북아일랜드 문제도 새롭게 다시 전개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남아일랜드는, 아일랜드 공화국은 북아일랜드와 끊임없는 내전의 전쟁을 하고 소위 테러 전쟁 형태로 그걸 한 겁니다. 영국하고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북아일랜드 사람들은 같은 아이리시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연구 생활을 하면서 자주 그래서 아일랜드를 방문하고 그래서 그 현실을 보고 뭔가 우리의 분단 현실에서 풀어나갈 경험이 뭘까 하고 자주 갔는데, 북아일랜드에 있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워하는 건데, 이중적이죠. 자기네가 아이리시인데 동시에, 그리고 북아일랜드 사람들은 개신교고 아일랜드 공화국은 전부 캐톨릭입니다. 이게 왜 캐톨릭이 됐냐면 헨리 8세가 교황에게 이혼 문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교황에게 소위 전쟁을 선포하고 만든 것이 처치 오브 잉글랜드, 성공회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캐톨릭을 탄압하니까, 그래서 이 탄압당한 사람들이 전부 북으로 가면서 이 아리시들이, 스코티시들이 전부 몰려간 것이 아일랜드 공화국이 캐톨릭 국가가 됐던 것이 그런 거죠.
그리고 상당수가 미국으로 이민 갔고 이런 그 역사가 아픈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싸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언론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런던에서 테러, 여기서 테러, 뭐 피해 금요일보에서 많은 수가 수천 명이 희생당하고 서로 싸웠는데 그러다가 이들이 평화 프로세스에 들어가면서 합의를 해가지고 1998년 아일랜드 공화국과 북아일랜드 영국이 같이 평화의 협정에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아일랜드가 영토 조항을, 영토 주권을 포기한 겁니다. 아일랜드 전체를 아일랜드 공화국이 아니라 현재 있는 보더라인, 경계선 이남으로 아일랜드 영토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평화협정의 주요 안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통일을 포기하고 평화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건 뭐냐면 영국이 브렉시트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EU에서 탈퇴하는 걸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EU 공동체는 인권과 평화를 공동의 가치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도 일자리도 주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걸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영국이 동유럽 사람들이 오고 시리아 난민들이 몰려오니까 자기네들 경제 문제가 생기고 백인들이 위협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이거 우리가 분담금까지 내면서 유럽에 왜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EU로부터 탈퇴하자 하는 것이 브렉시트지요. 국민투표까지 해서 브렉시트를 했어요. 그런데 브렉시트를 하고 보니까 이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더 당황한 지금 현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브렉시트는 뭐 다른 문제고 브렉시트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아일랜드에 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아일랜드와 노던 아일랜드는 다 EU 안에 속했기 때문에 이 보더 라인만 있었지 같은 비자를 가지고 남북이 다 통용되는 EU 회원국이니까 그리고 관세도 없고 다 같이 통용되는데 이 브렉시트가 되면서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하니까 이 경계선에서 이제는 노던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 가려면 비자를 다시 내야 돼요. 통행의 제한을 받아요. 물품의 관세가 무게져요. 다시 분단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공화국의 통일론자들이 봐라 하고 다시 통일을 하고 공화군들이 통일을 얘기하고 때마침 아일랜드가 IT 등 이 과학기술 산업을 발전시켜서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영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 유수한 이 테크노크라트들이 전부 지금 아일랜드로 몰려들어요. 미국에서부터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전이 생긴 거지. 옛날에는 아일랜드가 가난해서 노던 아일랜드가 영국에 붙어서 살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노던 아일랜드보다 아일랜드가 더 부자인 거예요. 부유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금 다시 이 피스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금방 뭐는 안 되지만 아일랜드의 피스 프로세스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다. 현재 제일 중요했던 것은 평화를 선택하고 통일을 포기하고 영토를 포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독일 통일과 아일랜드 통일 피스 프로세스에서의 경험이죠. 그걸 제가 길게 갖고 있다 다 쓰는데 그것이 3-2 2-에 쭉 다 있고 이제 3-2로 들어가서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남북이 우리가 정말 평화와 통일을 한다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전환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북한을 생각하고 해서는 절대로 됩니다. 제가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또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2015년 8월에도 평양을 2박 3일 갔다 왔고 2001년, 2002년에도 평양을 갔다 왔는데 2001년, 2002년에 다녀왔을 때 평양은 참 깜깜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전부 긴장돼 있고 표정들이 어둡고 그리고 거리에 사람이 없었고 사람들을 함부로 만날 수 없었고 보안 요원들이 딱 옆에서 지키고 꼼짝 못하게
호텔도 못 나가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요원을 달래갖고 조금 이렇게 거리를 다녀봤던 그런데 2015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리도 밝아지고 뭐 건물도 많아지고 조금 더 여유롭게 다닐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보다도 고려 호텔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전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도 잘 작동이 안 되고 밤이 되면 다 소등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고급 호텔 못지않게 휘황찬란하게 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거리에 가로등도 불이 켜져 있고 자동차도 많고 택시도 있고 심지어 전차도 다녀요. 예전 전차가 없었는데 원래 전차가 많이 다녔는데 이제는 전차도 다니게 되고 미안합니다. 이거 풀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도 달라지고 옷도 다양해지고 하이힐 신은 젊은 여성들도 많고 절대로 이건 동원돼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고려 호텔에 있다가 아침 6시 반에 일찍 거기서 한 10분 가면서 평양역도 보고 대동강변도 쭉 걸어서 갔다 왔는데 내가 이제 여러 번 갔다 오니까 나를 아니까 내가 이제 갔다 오게 거를 별로 찾질 않았어요. 내가 갔다 온 걸 알고 그 다음에 뭐 이재정,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들이 그 다음날 가려고 다 잡혀서 아무도 못 갔어요. 그래서 나보고 같이 가지 그랬냐고 이제 그리고 뭐 농담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이미 이규현의 JTBC의 스포트라이트에도 나왔고 한겨레 신문 기자가 하는 평양의 시간과 서울의 시간은 같이 흐른다는 책에도 나왔고 이미 평양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물론 제재 속에서 평양 중심이니까 평양이 다 북한은 아닙니다. 제재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다녀보니까 뒷면에 공사가 중지된 것들도 많고 그런저런 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평양만 보고 이건 북한이다 그렇게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의 북한이 그 엄청난 제재 속에서도 자기네들이 어떻게든지 미래를 향해 살아나가겠다는 그 꿈틀거림이 아주 몸으로 환하게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껴진 거죠. 단적으로 달라진 것을 뭘로 보냐면 2015년만 하더라도 거리의 구호가 성군 정치라는 것도 아직 남아 있었고 뭐 평양 속도라고 빨리 이제 우리처럼 빨리빨리 하는 식으로 평양 속도, 조선 속도에서 빨리 이거를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을 옹이해서 당 중심으로 뭐 철통같이 옹이하자 뭐 이런 구호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구호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타난 구호가 놀랍게도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 땅에 발을 딛고 누는 세계를 보라. 또 하나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라. 또 하나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하라. 이런 슬로건이에요. 이게 빌딩에도 교육기관에도 공공장소에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번에 한 150명 같이 갔는데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있고 뭐 했는데 이분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정말 많이 반성해야 되겠구나 하는 얘기를 다 했어요. 보세요. 도리어 그 구호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북한은 그 어려운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미래를 향해 전부 주제가 미래예요. 미래 희망 어디나 다. 근데 우리는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참 거기서 남쪽을 생각하니까 여기는 청년의 기상으로 어렵지만 미래를 나가는데 우리는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가는구나 하는 서글픔과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밥 먹으면서 했더니 모든 주변에 같이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김장관 우리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북의 문제가 그렇게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또 하나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핵화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비핵화는 주로 북한이 안 한다고 제 속임수를 쓴다고 했는데 사실은 북한의 문제만이야. 이게 지금까지 불량 국가고 속이는 국가라는 것 때문에 무엇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핵신고라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신뢰가 없으면. 그러니까 신뢰가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보다도 사실은 미국이 더 복잡해요. 북한 핵은 단순히 미국을 위협하는 핵만이 아니라 당장 미국의 방산업체의 이익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더 크게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집의 전략에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과 주류 정치인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특히 트럼프가 정치인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일반적으로 장사꾼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워싱턴의 주류 정치인들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트럼프에서 다 무시당하잖아요. 주류 언론들 뭐 워싱턴 포스트지니 뉴욕 타임즈니 CNN이니 뭐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트럼프의 트윗 하나에 그냥 다 무너지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김정은만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트럼프도 믿을 수가 없는 게 미국의 주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만 자꾸 속임수를 쓰고 저거 안 하려고 그런다라고 해서 우리 남쪽에 보수나 뭐 이런 사람 그건 전혀 잘못 보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1월 중간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하원이 이기면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지만 사실은 의회 중심이에요. 의회가 전부 정부 예산을 다 의회가 편성하고 의회가 결정해요. 우리는 정부가 결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의 운영권을 의회에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화당이 아니면. 더군다나 공화당 선거에서 민주당이 몇 석만 더 가져서 공화당이 우위가 되면 트럼프는 탄핵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요. 이해관계가 더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트럼프는 자기 정치 생명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뭐 나 김정은 사랑한다, 뭐는 잘 되고 있다, 뭐 진전됐다, 이번에 폼페이오가 가서 아주 뭐 획기적인 진전이 있다고 자꾸 나오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 미국 전문가들은 저 믿을 수 없다. 김정은은 또 지난번 팔아먹은 거 또 팔아먹는다. 뭐 이런 이게 미국 안에서의 자기 갈등 때문에 북핵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는 신뢰를 쌓고 미국의 국제이해나 내부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또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다 시간을 두고 긴 여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독일도 그랬고 특히 아일랜드의 평화 프로세스는 그래서 정당과 종교계와 모든 시민단체가 다 모여서 굉장히 많은 수기를 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씨름을 해서 평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독일도 통일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협상하고 뭐 두 정상이 손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북을 다시 봐야 되고 한반도 전체에서 다시 본다. 여기서 다시 하나 내가 원고에는 안 썼습니다만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통일이 되면 남북이 이제 평화적인 교류 협력을 하려면 우리 남쪽에 뭐 북에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뭐 많이 큰 이익이 되는 거다 하고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헛된 꿈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나보고 만나면 그럽니다. 성재 선생, 남녘은 우리 보고 뭐 아프리카 사람 취급합니까? 뭐 경제협력하자 그래놓고 밤낮 뭐 우리 저임금 노동자 임금 따먹지는 하려고 그러고 임금만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우리 땅에 있는 원자재만 가져가려고 그러고 우리하고 산업을 어떻게 하자, 기술협력을 어떻게 하자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우리가 뭐 아프리카입니까? 이래요. 지금 남쪽에서 경제협력하자는 게 전부 뭡니까? 가면
북한에 가면 저임금 노동자 가지고 저 한다. 근데 여러분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100불 정도밖에 안 줬는데 지금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이나 중동이나 러시아 가서 받아오는 돈이 300불에서 500불이에요. 개성공단 지금 못 열어서 난리들이지만 개성공단 한다고 해서 100불짜리 노동력이 계속 있으란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북은 이미 경공업을 장마당 시장에서 발전시켜 나왔기 때문에 상당수가 발전되어 나온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미 남쪽과 이제는 과학기술 첨단 산업에 협력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삼성 이종을 좀 데려와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삼성이 와달라. 삼성이. 그게 경협의 지금 핵심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보고 무조건 뭐 되면 우리가 뭐 분담비용 되고 우리가 그러면 통일비용이 얼마나 나고 모든 연구원들이 다 그런 계산들 해가지고 뭐 그건 다 허구예요, 허구. 하나만 더 북한 얘기하고 이제 결론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북한은 2003년에 고난의 행군 끝에 더 이상 사회주의 배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회주의 배급을 못한다는 말은 이미 사회주의를 포기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배급제를 2003년에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온 것이 장마당이었어요. 주민들 스스로가 먹고 살기 위해서 길에다 장터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전국에 번지니까 2005년에 정부가 이걸 제한시키는 탄압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특히 이 어머니, 아줌마들이 죽기 살기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가 시장을 그다음부터는 만들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장마당이란 말은 그냥 작은 마당이 아니고 우리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처럼 다 정부가 설치해준 시장이에요. 그게 전국에 500개예요. 북한 주민의 70%가 시장을 통해서 생활을 해요. 이런 시장이 생겼다는 말은 이미 자본주의가 생겼단 말이고 이윤이 생긴다는 말이고 이윤이 생긴 것은 사적 소유가 있다는 말이고 개인주의가 양산된다는 말이고 시장이라는 것은 상품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도 유통이 돼요. 이미 북한은 손전화기가 300만 대 이상 쓰고 있어요. 이번에 갔을 때 이 요원들은 전부 전화기 가지고 다 핸드폰 가지고 다 손전화기 갖고 다 써요. 근데 우리는 손전화기 놓고 가라고 그래서 핸드폰 놓고 가라 해서 없거든. 그런데 농담 삼아 나 옆에 있는 거야. 아니 선생, 자기들은 이거 들고 다니면서 말이야 이거 쓰고 왜 우리는 못 갖고 오게 해? 그랬더니 성재 선생님, 그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남녘에서 한 거야. 우리 통일부가 미리 예방 조치로 우리 핸드폰 못 갖고 간 게 한 거예요. 북이가 가져오지 말라는 게 아니야. 사진 얼마든지 찍고 얼마든지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언론에 나왔지만 청와대 수석과 행정요원들이 거기서 전화를 했어요. 남측에다가. 그 전화 그것이 다 저기에 다 통신으로 다 내용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핸드폰을 다 바꿨어요. 번호를 다 바꿨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이번에 뭐 못 갖고 가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해서 이제는 생활이 시장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사실 시장을 통해서 이윤이 생기고 사적 소유가 생기고 개인주의가 해서 집단에서 개인이 중요해지고 지금까지는 배정된 데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선택해서 일을 하고 이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것은 역시 부패가 한쪽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하여튼 이런 큰 어마어마한 변화. 그래서 한 예로 이번에 같이 간 사람 중에 기념품을 호텔에서 많이 사니까 거기 파는 사람들이 선생님 이게 물건 참 많이 사는데 이거 하나 더 가지시오 하고 덤으로 더 주더래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공항의 면세점보다도 호텔에서 파는 물품이 더 싸요. 이게 상식이 되겠습니까? 이미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서 더 많은 장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간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자, 이제 제 강의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종합적 결론에서 5-1의 것을 제가 이거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새로운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어야 한다. 분단과 지나온 과거의 부정한 역사와 이로 인한 미움, 증오, 보복, 갈등을 용서와 화해로 용해시키고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 인식과 민주주의, 인권, 공동체, 평화의 가치와 의식을 가지고 해외 동포를 포함해서 전 민족이 공동 노력해서 자주적인 민족의 주체성을 다시 형성하는 길이어야 한다. 새로운 정치적 주체 형성 프로세스, 곧 이것은 협의의 정치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을 포함한 광의의 정치 주체 형성 프로세스여야 한다. 여러분들이 평화와 통일에 나아가는 길은 이렇게 새로운 민족의 주체로서의 형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그럼 기독교는? 그래서 5-2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기독교가 할 일은 무엇보다도 정복적이고 전투적인 밀리탄트 가스펠에서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회복하는 일이다. 본래 예수의 복음은 사랑과 평화의 복음이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교회는 2장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소통하는 것이 됐고 4장에서는 개인 소유를 다 내놓고 공유해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것이 교회의 탄생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교회가 그러냐 이거죠. 이것이 있어야 남북이 평화가 통일이 기반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러냐, 우리의 신학이 그러냐,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소통과 공유의 공동체인데, 그런데 이 얘기는 이제 내가 첨가한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로마를 먹었다 하지만 천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먹어서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됐죠. 그 이후에 기독교는 로마의 전투적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사와 일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교회사 안에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고 뭐가 어떻게 됐냐, 교리가 어떻게 발전했나, 그건 우리끼리의 얘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뭘 했나, 기독교가 완전히 전투적 정복적 종교로 역할했죠. 중세기 십자군 전쟁도 그랬습니다. 근대에 와서 선교사를 통한 해외 선교도 전부 정복이었어요. 전투였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전부 다 전투적인 종교였죠. 여기 속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아니 민주주의, 인권 등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한신이나 기장도 민주주의, 인권, 정의, 평화를 외쳤지만 교회 성장 명분으로 다시 정복적이고 전투적인 복음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복적이고 전투적인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어떻게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북한을 정복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기독교가 말하는 북한 선교는 바로 북한을 종교적으로 정복하겠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것은 또 다른 종교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또한 한국 기독교는 철저히 반공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반기독교 세력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통일은, 북한 선교는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 교회가 말하는 소위 사랑과 평화라는 말은 정복적이고 전투적인 복음에 의해서는 완전히 왜곡되어 가는 것이죠. 원래 예수는 개인 소유주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 보면 초기 교회를 원시 기독교 공산사회라고 그랬죠. 사실 뮌저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레디칼 리포머지만 뮌저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황과 영주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농민들에게 다 배부하고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동생활을 공산주의로, 그래서 막스는 윤저의 이 독일 농민혁명을 공상적 공산주의라고 했어요. 과학적으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소위 종교적으로 내려오는. 그러나 어쨌든 막스는 기독교와 이런 기독교 역사 속에 나오는 공동체 복음운동 속에서 자기 공산주의 사상을 받은 거죠. 그런데 막스의 공산주의는 사랑이 아니라 소위 유물사관에 의한 정치적 지배 이데올로기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한국 기독교 교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무엇보다도 정복적이고 반공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종교 복음에서 예수의 사랑과 평화의 공유의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신앙 프로세스를 동시에 추구를 해야 돼요. 관념의 이론 신학이 아니라 현장의 신학이 돼요. 한반도 현장에서 신학. 더 구체적으로는 휴전선에서 하는 신학이어야 됩니다. 휴전선에서 하는 신학이 아니면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평화신학, 통일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휴전선에서 신학을 해야 됩니다. 휴전선 현실에서.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화 프로세스의 긴 여정 속에서 통일의 그날이 이룰, 그것이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우리는 다만 그 길을 가야 되는 것뿐입니다. 과거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수상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이 역사 속을 지날 때 그 옷자락을 놓치지 말고 잡아태는 것이 정치가의 임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과 연합체에 속했던 부족 영주 연맹 같은 것을 독일 통일을 만들어냈던 거죠. 이런 역사의식으로 이제는 교회가, 기독교가,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도와 목회자들이 이 역사,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지나고 있는 신의 옷자락을 잡아채고 그 하나님의 역사적 수임을 다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평화의 길을 가고 통일의 그 여정을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격과 그 긴 여정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을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